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병원의 김경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프레일 엘더리의 크리티컬 케어에 관련하여 에티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법칙이 이런 엘더리 노인 환자분들 ICU 진료할 때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OECD 국가를 생각하더라도 1970년대에 비해서 2022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7.9%로 좀 증가를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중환자실 입실 환자도 연령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75세 이상의 ICU 입실한 환자 비율도 2013년에는 28.6%였던 거에 비해서 2020년에 35.9%로 좀 더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는데, 주로는 라이프 익스펙턴시랑 관련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몇 세 나이 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어떤 노인에서 나타나는 노인성 변화가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에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같은 변화가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50세나 55세 이럴 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시행했었던 연구에서 보면은 그립 스트렝스라든지 워킹 스피드를 봤을 때 1992년도의 코호트에서는 일정 부분 65세 사람들이 보였었던 그 부분이 그로부터 10년 후에 2002년도의 코호트에서는 같은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 게 10년 뒤로 보여서 이렇게 의료 환경 개선이 되고 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됨에 따라서 노인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건강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그 파퓰레이션의 라이프 익스펙턴시에서 한 10년을 뺀 것을 노인으로 정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는 100명의 패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베리 올드의 나이를 컷오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주로 한 80세 정도로 했고, 많은 사람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연구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싱글 센터 스터디에서도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해짐에 따라서 ICU에 입실하는 85세 이상의 노인들의 모탈리티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나이더라도 얼마나 프레일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될 텐데, 이제 프레일티라는 노쇠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하기에 그런 나이랑 관련된 리저브랑 펑션의 디클라인 때문에 그런 스트레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디펜던시가 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사망에 대한 위험이 에 대한 vulnerability가 증가하는 그런 상태를 노쇠, 곧 프레일티라고 합니다. 이것을 스크리닝하는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클리니컬 프레일티 스케일이라는 CSF라는 거겠고, 주로 4점이 한 vulnerable, 1점부터 9점까지 나눠서 9점으로 갈수록 좀 더 프레일한 것을 나타내고, 5점부터가 마일드리 프레일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CFS가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더 프레일할수록 좀 더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ICU에 입실한 환자들 대상으로도 보면은 CFS가 높을수록 좀 더 모탈리티가 증가하는 걸 보였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렇게 보였고, 여러 컨트리에서 시행했었던 연구에서도 CFS 1점과 1점 이상은 거의 한 30-40% 모탈리티 차이가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이 좀 너무 노쇠하고 좀 잘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노인들을 ICU에 입실을 시키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ICU 베드가 좀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젊은 사람을 입실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삶의 좀 마무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관을 꽂고 이런 처치를 하시는 것이 과연 이 환자랑 환자 보호자가 원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ICU 트리아지 디시전을 보면은 연령이 많을수록 ICU에 입실하는 것보다 리젝트 되는 건수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ICU에 입실을 안 하게 되고, 또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이
ER로 내원했었던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은 아예 ICU에 입실을 권유되지조차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5%, 그러니까 25%만 ICU 리퍼가 되고 그 외에는 이제 ICU 리퍼가 되지 그러니까 아예 뭐 하실래요라는 그런 것도 없게 되는데 그 리퍼가 된 것 그 중에서도 진짜로 실제로 입실한 경우는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델파이 스터디를 해서 보팅을 해서 이것은 좀 데피니트하게 ICU에 입실을 해야 되는 기준이다라고 산정을 했었던 기준에 포함되는 그런 노인들이 한 1,426명이 됐었는데 이들에서도 마찬가지로 ICU에 어드미션이 리퍼가 된 것도 한 30%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70%는 리퍼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리퍼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한 반 정도만 입실한 것을 보아서 실제로 노인들이 ICU에 입실을 권유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입실하는 경우도 좀 적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CU 어드미션과 관련해서는 분배정이랑 관련이 될 텐데 주로 ICU 입실 관련해서는 ICU에 입실하지 않으면 좀 사망률이 높아지지만 좀 입실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같은 사람들을 이제 주로 입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ICU에 입실을 하든 안 하든 좀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입실을 덜 권유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제로 그럼 노인들이 ICU 입실을 하면은 더 모탈리티가 높은가 하는 연구들을 보면은 국내 싱글센터 스터디에서는 80세 이상과 80세 미만을 비교를 해서 모탈리티를 비교한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은 ICU 모탈리티나 하스피탈 모탈리티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는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소파스코 좀 차이가 있고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소파스코 낮은 그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또 이거는 2017년 그러니까 1년 동안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80세 이상으로 ICU에 입실한 15,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인데 여기서도 80세 이상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한 88%는 하스피털 디스차지까지도 살아 계셨었던 거여서 꽤나 생각보다 뭐 여기 나라에서는 좀 서바이벌이 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프레일한 사람이 좀 더 모탈리티가 낮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프레일한 사람도 90% 이상이 ICU를 서바이벌을 했고 82%는 하스피털 디스차지도 해서 각 기관이나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죽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85세 이상의 사람들에서는 좀 더 ICU 어드미션을 좀 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모탈리티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리퓨즈 된 사람과 억셉트 된 사람에서 억셉트 된 ICU에 입실한 사람들의 모탈리티가 더 낮아서 좀 더 잘 살았었던 결과가 있었고 이것이 연령대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 ICU 안 오시지 않은 분과 오셨었던 분 그거의 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모탈리티 베네핏이 또 노인 환자들한테 좀 더 ICU 입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또 너무 또 과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의 그런 있는데 이거는 80세 이상의 여러 환자 그 ICU에 입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서바이벌과 논 서바이벌을 비교를 해서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에 대한 뭐 의견까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을 조사한 연구인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35%는 80세 이상 노인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ICU 어드미션 이후에 이런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를 안 하겠다. 그래서 유보하셨었던 분이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7일 이후에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ICU 어드미션부터 그 위드드로얼 오더까지가 한 12일째 있어서 거의 한 근 2주 가량을 원하지 않는 치료를 하면서 좀 너무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과한 치료를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ICU 입실한 노인과 입실하지 않은 80세 이상 노인들을 모탈리티를 비교를 했었는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을 그 연령과 성별 그리고 다이그노시스 카테고리와 펑셔널 뉴트리셔널 스테터스 캔서 다이그노시스로 보정을 하니까 오히려 ICU에 입실했었던 노인이 더 모탈리티가 높은 것을 보여가지고 과연 이 ICU 케어가 노인한테 정말 베네핏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스터디에서는 너무 이제 노인들을 ICU 리퍼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하는 게 좀 모탈리티 개선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시스테매틱하게 ICU를 좀 리퍼하는 것을
아예 정착을 시킨 그런 거를 RCT로 했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급실 의사랑 중환자실 의사가 좀 같이 시스테매틱하게 와서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 ICU 리퍼를 좀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실제로도 그럼 ICU 어드미션이 더 높이 되기도 했는데 이분들의 모탈리티를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시스테매틱하게 막 ICU 리퍼를 했었던 곳에서 모탈리티가 높게 나와서 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개선이 과연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75세 이상 ICU 서바이벌을 전반적으로 시스테매틱 리뷰를 한 연구인데 워낙 이 스터디들이 다 다양한 스터디들에서 따온 거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숄텀 모탈리티라든지 롱텀 모탈리티 둘 다 좀 굉장히 베리어블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각 나라마다 ICU 입시라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도 너무 다르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분들의 모탈리티가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여기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노인의 ICU 입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 고령 사회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노인은 보다 더 노쇠하고 취약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노인 환자의 ICU 입실이 좀 꺼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노인이 이전보다는 좀 건강하기 때문에 ICU 생존율이 이전보다 향상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생존율은 입시라는 기준과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ICU 치료를 통해서 노인의 생존율이 개선되는가 이거는 아직 좀 퀘스처너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ICM에서 베리 올드 페이션트의 인텐시브 케어에 대해서 델파이 스터디를 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텐시브 케어 메디슨, 그리고 제리아트릭 메디슨, 그리고 에머전시 메디슨 이 각각 분야에서 그런 익스퍼트들을 모아서 패널 보팅을 해서 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프린시플을 먼저 결정을 하였는데 주로는 오토노미를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ICU 어드미션을 결정하는데 그런 이 사람이 몇 세인지 이 단독으로만 결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었고 또한 여기서도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이 단독으로만 결정하지 말라 이런 것에 대한 스트롱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페이션트의 프레퍼런스랑 퍼스펙티브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어드미션에 대해서도 그 보팅을 했었었는데 이 어드미션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너무 고령이면은 저희가 좀 너무 가망이 없으니까 치료를 덜 하시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디에스컬레이션에 대한 것을 많이 묻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에스컬레이션이 가능을 하다면은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스트롱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페이션트의 밸류나 프레퍼런스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패밀리라든지 케어기버의 뜻을 좀 물어보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얻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이런 걸 권유를 하고 있었고 예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경우 어떻게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그 클리니션과 그다음에 환자 그리고 서로게이트 디시전 메이커가 좀 콜라보레이티브하게 디시전을 해서 2, 3일 정도의 디파인드 된 듀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ICU 케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해서 반응이 좋고 이제 이런지를 좀 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너무 좀 어큐트하게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폴스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좀 판단이 어렵고 너무 급작스러워서 다들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 이제 이런 것을 하라고 앞선 것에도 하고 있고 이것은 ATS에서 이렇게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듀레이션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이 트라이얼을 해서 아예 정말 적극적인 치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컴포트 온리로 하는 그런 연명 의료 유보 중단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잘 모르겠으니 트라이얼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 이거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고 어떤 기대가 있고 현실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맞춰 나가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클리니션은 이 환자가 이 치료에 반응이 있는지 예후가 어떨지 계속 그걸 고민해보고서는 평가를 하게 되고 페이션트랑 그런 서로게이트 디시전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하는 것이 이 환자의 그런 삶을 봤을 때 억셉터블한 레벨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트라이얼의 듀레이션을 결정하고 결론적으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명의료 유보 중단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ICU 입시를 결정을 할 때는 물어봐야 되는 그 질문을 이 노인 환자가 입시를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랑 웰비잉이 증진이 될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겠고, 이 ICU 케어를 통해서 미닝풀 라이프로 리커버 할 수 있는 그런 리즈너블한 찬스가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 노인들이 ICU 케어를 해서 살기는 사는데 정말로 미닝풀한 라이프를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ICU 디스찰지 이후에 한 1년 정도 후에 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ADL을 좀 봤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서바이벌을 한 사람에서 그 비포 ICU 어드미션과 1년 후에 ADL을 비교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N수가 좀 적긴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었다는 결론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QOL이 제너럴 퍼퓰레이션에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도 보여서 이 모두 연구에서는 셀프 서피션시가 ICU 어드미션 1년 후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코비드 때문에 ICU에 입실했던 70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했었던 연구인데, 이분들을 ICU에서 다 이제 퇴실을 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3개월 후에 이 상태가 될 것을 알았다면 ICU 케어를 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난 안 했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6% 정도밖에 없어서, 저는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이 가족분들한테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한 5% 정도는 진짜 안 하겠다 했는데, 은근 또 하겠다는 사람도 이제 반 이상이나 되었고, 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연명의료 같은 것을 중단하거나 유보 중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누워 계시게 돼서 평소에 할머니 뜻을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거를 요청했는데, 병원에서는 제거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이거 대법원 결국의 판결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환자에 대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고, 이것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자신의 죽음을 좀 스스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통 없는 죽음, 친지랑 친구들 사이에서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벌든이 되지 않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ICU 어드미션을 결정한다거나 인투베이션을 결정하거나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워낙 ICU에 입실한 어큐트한 상황에서는 좀 예후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서바이벌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희박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예 예전처럼 회복하는 건 아닌데 좀 일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이 됐는가는 사실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것이 등장을 할 때 엔드 오브 라이프 트리트먼트에 대한 프레퍼런스를 묻는 질문들인데, 좀 제가 생각해 좀 익스트림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회복에 대한 그 희망이 없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나는 전혀 효과가 없는 생명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10% 동의한 사람이 있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익스트림한 그런 문구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사전의료서를 작성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ICU의 상황에서는 좀 이거보다 좀 더 서러한 케이스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의료 의향서가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그 70세 이상 환자 대상으로 했었던 거에서도 서바이벌과 논 서바이벌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전연명 의향서가 있었었는가가 이 서바이벌과 논 서바이벌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더라도 참고는 하되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과연 이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주로 그 직계 가족분들이 주로 결정을 하고 있고 얼마 그 몇 년 전에 나왔었던 그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뭐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행서를 작성된 경우가 90%였다. 해서 주체적인 죽음이 맞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대리인 결정이 미국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의사 능력 대변인 제도가 있어서 여기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할 때는 여기에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여기서는 종교랑 문화적 요소 같은 것을 고려를 다 해서 전문가 견해를 수집하고 주변인을 조사해서 그런 보고서를 그 의료진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의료진은 그걸 참고할 의무가 있는 그런 제도를 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노인만은 아니고 여러 나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누가 결정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배우자라고 답한 부분이 제일 많았고 이 연구에서 좀 특이하게 좀 닥터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한 6.5% 정도라서 오히려 자기 자식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능가를 하는 수준이라서 의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의 퍼센트를 보면 이제 2018년도에서는 거의 이제 환자의 의사가 추정이 불가능해서 환자 전원 가족 합의한 것이 한 요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래도 점점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시행된 스터디인데 이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환자랑 그 보호자를 같이 설문을 해서 이 환자가 과연 ICU 어드미션을 원할까 해서 그 가족한테 물어서 이 가족이 만약 대리 결정을 하면 이제 결정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우리 할배는 ICU 어드미션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짜로 그 환자가 원했는지를 봤을 때 진짜로 원한 경우 한 52%였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거나 뭐 모르겠거나 이런 경우였었는데 그러면 그 가족 그 결정을 내린 그 보호자 본인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보니까 그 가족 본인은 ICU 어드미션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환자를 대신해서 내려주는 결정이 이 환자 스스로의 그런 의향이라기보다는 이 보호자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더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시밀러리티가 가장 그 보호자 본인과 그 보호자가 그 환자를 위해서 내려진 결정이 가장 시밀러한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은 ICU를 입실하지 않겠다는 것도 좀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저는 아까 그 닥터의 의견도 중요했으므로 닥터들은 그럼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가 봤더니 보통은 프리 어드미션 펑셔널 스테터스를 보고 이 사람이 너무 펑셔널 스테터스가 리미티드 돼서 뭐 스스로 좀 삶을 영위하기 너무 힘들고 디펜던시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DNR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한 거는 이쪽은 환자의 의사 결정 중에 없는 경우였고 이 오른쪽은 환자가 자기 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좀 무마되긴 했는데 만약에 의사 단독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펑셔널 스테터스가 예전에는 좀 안 좋았다고 하면 더 DNR을 더 권유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스터디에서 이제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를 리밋하는 것에 환자들에 대해서 피노타입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그런 제리아트릭한 그런 가진 사람들이 주로는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를 리밋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제 프레이라고 멀티모비디티, 폴리파마시, 코그니티브 펑셔널 임페어먼트 있는 이런 분들은 주로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다학제적인 접근이 중요하겠고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에 같이 상의를 할 수 있고 등록 현황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많이 있고 위탁하는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이런 윤리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ICU 어드미션에 대해서는 노인의 ICU 입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생존율은 향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노인은 더 노쇠하고 취약하고 이건 생존율 감소와 연관이 있고 이것 때문에 노인의 예후가 좀 더 불확실하고 그래서 결정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타임 리미티드 트라이얼을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를 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라이프 서스테이닝 트리트먼트의 유보나 중단에 관련해서는 오토노미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화제라고 할 수 있고, 자율성을 정말 존중해서 이 환자의 의사를 반영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사전현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항상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가족이 결정을 해줄 수는 있고, 뭐 그게 베스트일 수밖에 없지만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결정을 내리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CU 입실 전에 펑셔널 스테터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다학제 논의, 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